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6년 후면 조두순이 출감하는데 아이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아버지가 성폭력방지법 20주년을 맞아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자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과 아빠의 얼굴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나영이는 예쁜 교복을 입은 여학생으로 자랐지만 아직도 그날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성폭력은 자신의 지위로 무장한 권력형으로 진화하는 현실이 돼버렸죠. 성폭력방지법 20년을 맞은 오늘, 범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단죄는 갑을 구분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해자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일입니다. 조영관의 수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예산안 심사 기일을 나흘 앞두고 여야가 국회목 증액 예산으로 3조 원가량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짬짬이 예산이 올해도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영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3조 원을 놓고 여야가 짬짬이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종 민원성 예산을 포함해 모두 15조 원이나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한 376조 원에서 감액 규모를 따진 뒤 어느 정도까지 증액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액 규모가 4조 원가량으로 추산되자 증액 규모도 3조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예결소위위원들은 기재부 측과 서류를 주고받으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든 쪽지 예산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5천억 원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돈이 없다면서도 챙겨준 쌈짓돈은 절대로 안 건드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자, 조금 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통진당의 비밀교육 자료를 공개했죠. 사실상 네, 그 내용이 주체 사상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자료라면서 공개했는데요. 하 의원은 이 자료가 통진당 내 아로 조직의 하부 조직인 활동가 조직을 위한 내부 비밀 교육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 자료에서 거론된 통진당의 기초 이념인 사람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한 우리 사상이라는 게 북한의 주체 사상과 이론과 내용이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자료 상당 부분이 북한의 주체사상 노동당 강령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통진당이 민족해방을 위한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하부 조직에 교육시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내부 교육자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 자료를 법무부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정당 예산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들 네컷 시사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나대로 선생의 이용호 아백,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현광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수진 동아일보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그 자료 공개한 것도 저희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봤는데요. 자, 화백님, 오늘 먼저 만화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시죠. 예, 네. 오늘은 지금 통진당 사건도 있고, 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인 네. 김상률 수석이 네. 북핵은 약소국의 무기다. 이런 통진당이나 할 수 있는. 그 저서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책에다가 네.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별로 문제 없다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사퇴하고 버티면은 또 가야지 그럽니다. 나대로 부인이? 예, 부인이.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가서 통진당은 해산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 개인이니까 해임 심판 청구하러 헌재에 가는 겁니다. 그 헌재도 지금 뭐 연말 안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고 네. 또 우리 재판관 9명이 의견을 낼 테니까 짝수가 아니니까 아마 분명히 그 해산이 되든지 네. 안 되든지 또 이 김수석도 해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마 그런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지금 헌재가 바빠질 이유. 뭐 이렇게 촌철살인을 또 보여주셨는데, 자 어떻게 근데 저 김상률 수석 그 책에 쓴 그 표현, 그게 교육문화수석으로 일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아주 결정적 요인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중의 여론을 일단 보면 네. 상당히 안 좋다. 왜냐하면은 이제 직책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네.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일하는 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 대한민국 교육이 전교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게 이 국민들에게 네.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이게 네.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교조나 이 통진당 노선과 똑같은 이거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학 작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게 핵무기를 왜 북한이 가져야 하는 논리를 네. 북한 측 입장과 동일하게 썼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네. 이거를 무슨 표현이 잘못돼서 좀 국민한테 죄송하다 네. 이런 성격이 아니다. 이런 성격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현재 한반도에 현재 오늘날 이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 관계의 갈등이 이렇게 골마 터지는 가장 네. 뿌리에는 핵 문제가 있거든요. 네.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북한과 상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핵무기는 자유조치입니다. 이 자유조치는 누구냐? 미국과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자유조치입니다. 이게 또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저 예. 뭐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청와대가 상당히 곤혹스럽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계신다면 저는 어떻게 정무적 판단을 내릴까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 대학 교수라는 분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인식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네.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정책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하면은 핵무기를 손에 들고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저는 뭐 비장의 무기라는데 비장의 무기가 아니고 자살의 무기인 것입니다. 자기 죽을 수밖에. 왜 그러냐? 비장의 무기가 제가 아니라 자살의 무기. 북한 체제가 죽기 위한 자살의 무기인 것이 이게 어떻게 체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유엔 안보리가 핵 개발 때문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도 여러 나라 다녀봤습니다. 파키스탄, 네. 이라크는 제가 2번 갔다 왔고 최근에는 뭐 이란, 북한도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네.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지금 거의 도탄 상태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평양에는 지금 유엔의 뭐 세계 식량 계획을 비롯해서 6개 상주 기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엔의 제재와 우리 5.24 대북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지금 식량난이 1995년부터 20년 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지금의 북한 어린이들은 2대에 걸쳐서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지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키 150cm에 IQ 90에 인종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이게 무슨 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요. 그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도 대통령이 참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미국과도 북핵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분이 참모로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그러니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수와 청와대 수석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가 어떤 정무적 판단을 내릴지 그것도 좀 잘 지켜보고 또 여론도 청와대가 잘 파악해서 어떤 좋은 결단을 내렸으면 근데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할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은 자위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교문수석을 하든지 네. 무슨 다른 뭐를 남북 관계 무슨 자리에 가는 게 낫지. 네. 지금 아까 우리 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수석보다도 더욱 중요한 게 교육이고 문화인데 그런 상황이 우리 김상열 교수가 임명돼서 거기에서 수석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하고 전혀 맞질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요. 대통령께서도 북한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핵은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사람을 아래다 놓고 일하시킨다? 이거는 김 그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여론들 저마다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조 차장. 네. 오늘 하태경 의원이 아까 2시쯤에 어떤 그 자료를 공개했는데 통진당의 내부 교육 자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좀 분석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그 배포한 문건이 200쪽이 넘기 때문에 네. 제가 다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요약본만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에 해당하느냐? 네. 바로 이거는 북한의 그 노동당과 아주 똑같은 강령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유사한지를 아. 아주 조목조목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이 문건은 실전운동론 문건이다. 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네. 2010년 초반에 작성이 됐는데 우선 민중항쟁을 결정적 시기에 한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쟁투쟁이 결합된 민중항쟁을 한다. 이런 네. 내용도 있고요. 네. 예, 또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네.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교양해야 된다. 네. 이런 실전운동론 오늘 배포한 자료 내용이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 총서와 내용이 아주 똑같다. 아. 이런 내용으로 압축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실전은 폭력 혁명 노선, 민족해방 무장 혁명적 폭력으로만 격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네. 지금 바로 담겨 여기서 있고요. 또 주목되는 게 이제 무쟁투쟁이라는 부분인데요. 무장투쟁. 네. 무장투쟁이 바로 그 이석기 씨가 총책으로 네.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아로 네. 혁명 조직 네. 거기에서 이제 방아쇠 얘기도 나오고 무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석기 씨의 일탈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이 통진당 내부 전체가 바로 이런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도달하게 하는 하나의 목표로서 구성된 정당이다. 이런 점을 뒷받침하고 여기 있습니다. 보면 지도사상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우리 사상의 혁명이론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딱 주체사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체사상하고 이 토시도 거의 다 하나 안 틀리고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대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베낀 거고 네. 정식으로 얘기하면 사상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진당은 저게 정체불명의 무슨 문건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법적 대응 등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백님 지금 밖에서 보시면서 저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는 거죠?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난다는 쪽도 있고 네. 또 이석기 의원의 그 결판이 대법원 새해로 넘어갈 것 같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 여론을 대부분 다 그 법대로 또 한 가지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그럼 뭘 부른다는 겁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그런 식의 지금 통진당의 모든 상황. 이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도 만약에 해산이 네. 된다면은 그 지역구 의원들은 먼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고 네.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먼저 당에서 제명을 해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꼼수 전략까지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참으로 가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하태경 의원이 아까 공개한 그 자료가 헌재에도 제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헌재에서 지금 위헌 청구 심판 소송을 하는데 상당히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한 사회주의 혁명 조직을 네. 뒷받침하는 네. 그런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심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재판관이 9명 아닙니까? 일가에서는 보수 성향이 몇 명이고 중도가 몇 명이고 진보가 2명이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보수 이념 성향에 따라서만 본다면
뭐 6명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흔히들 이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가지고 네. 이 정당 해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통진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이 네. 그리고 통진당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줬던 모든 정치 행태가 네. 과연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진보냐에 떠나서 그런 네. 일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그 통진당 강령이 어떤 민주적 기반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는 그 정강정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통진당이 그 정강정책에 따라서 한 정치 행태 네. 이거를 보고 네. 대한민국의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로 얘기하는데 네. 이 언론에서 평가하는 데를 보면은 그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상당수의 헌재 재판관들이 네. 저는 법률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저같이 정치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 이호 화백님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에서 무슨 뭐 이석기 사건을 뭐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만은 헌재의 기본 권능이 하나가 바로 정당 해산입니다. 네. 대법원 재판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야지 왜 기다립니까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수백억이 국고가 통진당의 강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왜 하루라도 늦추냐 지금. 네. 이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헌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심 이정미 재판관은 이제 굳이 따진다면 진보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긴 되죠. 네. 이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어떤 분류는 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하는 분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하는 분류가 아니라 네. 정치권에서 하는 분류인데요. 이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거는 바로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됐다면 네. 보수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네. 진보라는 거는 국회 추천목 3명 가운데서도 네.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사람은 진보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네. 임명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인사가 아니냐 하는데 네. 이정미 재판관만 하더라도 그 인사청문회 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엄연히 분단돼 있다.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 판사라고 할 때는 흔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남녀 평등 문제, 네. 뭐 호주제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진보적인 판결을 내놨을 때 진보 판사라고 하는 거지 네. 국가 안보나 이념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네. 주심의 역할과 헌재 소장의 역할이 어떻게 좀 작용을 합니까? 네, 일단 그 헌재 소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가장 상징적인 네. 가장 보스죠. 네. 그렇지만 이제 주심이 네. 9명의 재판관들의 모든 어떤 평의를 종합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주심 재판관은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네. 이 재판관이나 판사는 모두 항상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네. 이 주심 재판관의 어떤 본인의 어떤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지금 황교안 장관하고도 좀 서로 인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2005년에 대검찰청을 나가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가장 핫 이슈가 바로 강정구 교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6.25는 북침 전쟁이다. 네. 그리고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해서 국가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네. 당시 이 강정구 교수를 구속 의견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지금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의 정부 측 대리인으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2차장 검사, 그러니까 서울지검 2차장 검사였던 황교안 검사와 함께 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었던 분이 지금 헌재 소장인 박한철 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때부터 이렇게 켜켜이 왔던 그 이념적 잣대로 들이대는 수사와 판단이 네. 얼마나 참으로 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해서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서로 연락을 하거나 뭐 만나거나 이러진 않겠죠. 우리 김영광 실장은 지금 이 헌재 통진당 해산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현재 그 통진당 해산 문제는 헌법 113조 그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다라는 거 외에 네.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뭐 우리 헌법기관인 헌재가 현명한 판단하시겠죠. 저희가 뭐 너무 예단하는 것도 뭐 그 헌재에 대한 압박이 되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저희 우리 정영관 부장이나 저 같은 386 세대들한테는 뭐 이게 뭐 20대 30대들이 이게 뭔 얘기냐 그러고서 연구를 해도 모를 텐데 저희 이건 뭐 다 친구들과 후배들의 이야기니까요. 네. 80년대 중반, 85년, 86년 이 무렵에 서울대 캠퍼스 뭐 대학 캠퍼스에 이제 주사파들이 생겨났고요. 그때 대학생들이 밤에 단파 라디오를 끌어안고서 북한 방송을 들으면서 그걸 학생운동, 혁명운동의 지침으로 삼겠다고 해서 주사파가 등장을 했고 네. 그게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우리 강철 소신의 김영환 씨와 또 다른 서울대 학생 두 명이 네. 서해안에서 북한에 보내준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체 사상의 네. 창시자인 김일성을 만나고 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두 분이 갔다 오고 나서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갔다 오니까 이건 뭐 주체 사상의 순회인 뇌수인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평양에 갔더니 그 억압적인 그 북한의 분위기에 네. 회의를 느끼고 돌아왔는데 뭐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민노당 뭐 이런 계열의 정당들이 끝내 분열을 하고 했던 것들은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그 끝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통진당인 것이죠. 네. 근데 과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따르는 그 정치 노선을 따르는 정당 정체를 가진 정당을 과연 대한민국에 수용할 있을 것이냐. 뭐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질 텐데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고심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난데없이 그 새정치연합의 그 대표 주자로 나온 그 문재인 의원하고 네. 또 우리 그 박지원 의원이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제일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데 문재인 의원은 네. 이석기 의원이 이 사법 처리돼 가지고 네.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그분을 사면 복권시키는데 앞장을 쓴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모든 상황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해산 반대한다고 그게 무엇을 노리는지는 뻔한 거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별로 그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친노 쪽 표도 조금 얻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그래도 몇 선씩 한 국회의원들은 좀 더 그 무게 있고 네. 아주 자중자애하는 그런 상황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 말씀하시니까 황교안 장관하고 문재인 의원하고의 관계도 아주 좀 묘하지 않습니까? 네. 그 2005년에 황교안 장관이 바로 이 강정구 교수를 구속하려다가 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네. 불구속 수사해라 이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 황교안 장관이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황 장관은 사법시험 23회 중에서도 그 검찰 내부 평가, 그러니까 네. 업무 평가에서 단 한 번도 1, 2, 3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장 승진 영순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검사장 승진 인사 때는 반드시 민정수석이 관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네. 악연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도 하신 전옥현 교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북한 여동,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지금 27살인데 거의 무슨 차관급 부부장에, 거의 뭐 임명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관련된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강은하 기자입니다. 카키색 야전 속옷을 입은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뒤에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틀 전 김정은의 신천박물관 현지 지도에 이어 오늘 공개된 4.26 영화 촬영소 방문에도 김여정이 잇따라 동행한 겁니다. 직책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여정은 우리나라 차관급에 해당하는 당 부부장으로 호명됐습니다. 어느 부서에 속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김기남 당 선전선동비서 등이 이번 시찰에 대거 따라 나선 것으로 봤을 때 김여정 역시 선전선동부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선전선동부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상화 작업을 하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김여정의 최근 행보와 직책 공개 등을 볼 때 김여정이 김경희의 뒤를 이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찾은 4.2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우리나라를 만화영화 대국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부작으로 끝난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100부까지 더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구려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년장수는 1980년대 초부터 제작된 북한의 대표적 만화영화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네. 아, 저게 소년장수 만화군요. 예. 알고 계셨어요? 예, 제가 뭐 워낙 북한에서 예. 뭐 지금 언론 보도대로 네. 한 근 20년 가까이 가장 인기를 얻었던 애니메이션이 네. 저 만화 영화인데 네. 저거는 이제 김정은 그 3대 세습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예. 저는 이 만화는 우리 전 세계 어디든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북한의 어린이들을 충성몰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네. 그래서 가장 손쉽게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제일 위대한 정권 체제다. 라고? 김정일 때부터라고 선전하기가 제일 네. 좋기 때문에 예. 별로 안 들고. 아. 그래서 이걸 이제 50부 만들어가지고 재미 다 봤는데 모자라니까 이제 100부까지 찍어서 돌리라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한다는 겁니다. 돈도 없고 다른 거 만들려니까. 예, 저도 대학에서 네. 가니까 저는 만화만 그렸는데 그 과가 애니메이션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90년대 저희들이 그 남북한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여러 편 제작을 했습니다. 네. 제작을 했는데 그 북한 쪽의 좀 애니메이션 그 뭐라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그럴까 수준이 조금 낮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후로 허지부지 되고 했는데 방금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 소년장수가 50부작인데 이걸 100부작으로 하면 별로 미천도 없고 이제 뭐 그 자기 미화시키는 내용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좀 살짝 집어넣어서 지금 만들어봐라 뭐 이런 짓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그 드라마로도 나온 미생이라고 있습니다. 미생. 예. 네. 만화로서 지금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네. 한질이 9권인데요. 네. 그 미생이라는 것이 이제 바둑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미생마라고 해가지고 네. 두 집이 안 나왔을 때 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라고 해서 미생 그래서 네. 완생이 될 때까지 네. 노력하는 그 사라리맨을 그린 것인데 네. 예, 그런 식으로 만화라는 것도 그 하나의 그 지도자를 이렇게 숭배하는 만화 영화보다는 네. 좀 그 소시민적이고 이 사회 성향을 그리는 재밌는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앞에 지금 그 김여정, 김설송, 김경희. 근데 김여정은 지금 공개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김설송은 뭐 직함이 없는 것 같고, 김경희는 죽었다 안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음독 자살설 얘기도 나오고. 예. 그 세 여자들 얘기를 좀 한번 좀 풀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세 여자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선 저기도 우리 한국도 지금 뭐 이게 비교가 적절치는 않은데 네. 이건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최소한도 김정은 주변의 남녀 관계를 따져보면 네. 여자가 우수하다. 왜냐하면 김정남이는 해외에서 지금 이 방랑과 비슷하게 돌아다니고 그렇죠. 있고 또 이 김정은이 바로 그 형 김정철이는 또 이 네. 정치에 관심도 없고 또 이 정치 안 맞아갖고 어디 이렇게 대충 살고 있고 네. 안 나타나는데 이 여동생인 김여정이 나타났지. 네. 또 이봉 누나 김설송이 어떻게 됐냐. 네. 또 고모 김경희. 이것만 봐도 이 북한 체제도 네. 이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 이거를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반도의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희는 근데 김경희 살아 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지금? 아 그건 뭐 제가 모르겠고 그 김경희와 장성택 그 관계도 보면 우리 정보교환은 뭐 오래 전부터 파악한 거지만 두 사람이 이미 사실상의 부부가 아닌 게 굉장히 오래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 딸 네. 하나 있는 자살을 하고 네. 또 그런 저 장성택이 또 워낙 뭐 잘생기고 또 실력자이기 때문에 여자관계 복잡했고 거기에 또 이제 김경희는 또 뭐 화도 나고 하니까 알코올 중독해서 건강 상태도 이미 남편 죽을 때 굉장히 악화돼서 뭐 오래 못 살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그 이제 김정은의 한 축에 이제 그 김경희도 이제 시대가 다 간 것 같고 네.
그 우리 정보 당국은 김정은보다는 김정철이 후계자가 될 걸로 생각을 했죠. 위에 아들이고. 근데 했는데 뭐 어떤 뭐 북한 쪽에서는 뭐 장군 기질이 있다 뭐 그러고 했지만 사실은 김정철이 호르몬 분비 내분비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병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김정은으로 이제 후계가 정해졌고 그 이제 김정철이 돕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이제 여동생이 도와주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 아버지 세대와 그 아들 세대가 이제 또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권력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김경희가 그 장성택 죽은 뒤 한 닷새 후에 음독 자살했다는 게 그런 정보가 있긴 있습니까? 진짜? 글쎄요, 뭐 저도 뭐 이제 뭐 신문 기사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월스트리트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우리 이제 그 국내외의 이 뉴스를 통해서 그 행방이라든가 이런 생사 여부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김경희의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이제 없다. 이것이고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도 김경희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요거. 대신에 그래서 김여정이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부장이라는 직책을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공식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읽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3대 세습 체제를 빨리 완성시키고 한다. 이거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근데 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통치 행위로서는 김정은이의 독자 3대 세습 체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여정이를 빨리 내세워서 이 과정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서 김정은 체제의 앞날을 한번 판단해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김정은의 대남 정책, 이 대내외 정책이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 교체를 빨리 좀 구축을 그렇습니다.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같다. 이렇게 자, 화백님 지금 다음 만화 또 그려오신 걸 한번 보시죠. 며칠 제목이 호러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기타를 이렇게 치는 그게 박 대통령이 기타를 치면서 전주에서 그런 걸 봤으니까 이제 멋진 노래를 국민들한테 선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아마 조금 살이 좀 있게 그리셨습니다. 이번 사진에 보니까 살이 좀 많고 그렇던데. 근데 글쎄요, 어떤 노래를 기타를 들면은 보통 양희연의 아침 이슬이나 뭐 이런 참 좋은 노래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들이. 지금 양희연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양희연 많이 닮았네. 그래서 자, 보시죠. 그랬더니 그냥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한다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불면 살점이 뜯겨 나갈 때까지 놓지 않는 진돗개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남자들까지 전부 다 무서워 그럽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요즘 장관들한테 유행하는 얘기가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걸 전부 적는다고 적자 그러니까 그래서 적자생존인데 근데 안 적은 장관이 한 분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무개 장관은 머리가 참 좋아서 안 적고도 다 외울 수 있나 봐요. 한마디 때문에 그냥 나중에는 이제 일사천리로 전부 다 이제 적는 건데 저 노래를 적다가 보면은 정말 좀 소름이 오싹했은 거 아닌가. 정말 뭔가 좀 절박함의 표현이고 어떤 단호함 이런 거 강조한 것 같긴 한데 섬뜩한 부분도 좀 있고. 섬뜩한 겁먹은 장관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우리 여성 대통령께서 좀 어머니 품 같은 이런 좀 따뜻한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해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용호 김학께서 너무 세게 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중화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길로틴 그러니까 단두대인데 목자라고 하니까
좀 섬뜩하다 그러시는데 길로틴 어프로치라는 행정학에 나와 있는 용어고요. 네.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뭐 일몰제, 총량 규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로틴 어프로치라는 건 규제를 다 뽑아내 가지고 그게 30%, 50% 이제 없애겠다 이런 아주 이제 획기적인 것들인데 네. 이게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미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IMF가 요청했던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으로 규제개혁을 이렇게 길로틴 어프로치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5%, 50% 하라, 30% 하라 했고요. 지금 아베노믹스도 그렇고 미국 뭐 EU의 지금 그 경제 살리기는 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인해 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지안 접근이고 요즘 하고 있는 건 이제 통화금융 정책이죠. 돈을 풀어가지고서 이제 유동성을 높이고 그래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베노믹스에도 하고 싶은 게 구조개혁, 이제 규제 철폐인데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는 OECD 평가에 하면 그 구조개혁, 규제개혁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걸 그도 강조를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이제 전달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스피치라이트가 패기 누는이에요. 유명한 아주 스피치라이트가 있는데 그 양반 자서전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잘했어요. 써주는 대로 읽는 분인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더니 연설문 써준 걸 길바닥에 비행기 바닥에 확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뭐 무슨 써주는 대로 읽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읽으라 그래서 패기 누는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반복이 돼야 된다. 당신이 비행기 타고 내려서 가는 도의 미팅에 타운 미팅에서 당신의 이 교육계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이미 들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당신 해야 된다니까 레이건이 그 얘기를 듣고 주섬주섬 돌아가지고서 이제 다시 외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암덩어리 규제 철폐 계속 강조를 하는 반복적으로 규제개혁의 핵심인 구조개혁의 핵심인 규제 철폐를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현재 제도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경제부총리한테 시권을 상당히 주고 있어요. 경제부총리가 더군다나 친박 핵심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저 정도까지 하셨으면 충분히 전달이 된 거 아니냐. 이제 경제부총리가 강력한 총대를 메고 운명을 걸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만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2004년 만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지금 누리과정 예산 합의에 실패를 해가지고 예산 기일을 며칠 남겨놓고 지금 파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다 통과시키고 나서 살펴보니까 요즘은 뭐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국민 속이기 예산도 있고 제2속 챙기기도 있고 쪽지 예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는 것들 이거 이리 나와봐라고 이제 국회를 갔더니 메롱 그러면서 전부 비행기에 다 타고 집단 외유를 떠납니다. 여야가 예산이다 본회의다 뭘 하면은 멱살 잡고 심지어는 날치기 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체류탄까지 터뜨려도 외유 떠날 때는 아주 다정하게 손잡고 여야가 갑니다. 이제 예산 통과를 지나면 12월입니다. 피한 여행입니다. 피한 여행. 국가 예산 66억을 들고 외유를 갑니다. 케냐도 가고 코스트리아카도 가고 그렇게 가는 파나마도 가고 이런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 행태를 80년부터 매년 지적을 하고 외유를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도 이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번 9월 달에도 그렇게 당했던 김현 의원도 러시아하고 다 가서 오페라도 보고 다 보고 중국이죠, 중국. 중국도 가고 실컷 구경하고 왔습니다. 밤낮 얘기. 이번에는 하여간 쪽지 예산, 호텔 예산, 그리고 지금 그리신 외유, 이거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 외교해야죠. 하는데, 이번 2015년도 새 예산안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헌법 54조에 해가지고, 국회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헌법 규정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계속 그게 무시당해 왔고요.
그러나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가지고서 더 국회법에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11월 31일까지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네. 12월 2일 날 그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들을 다 본회의장에 끌고 와가지고 두들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정의화 의장께서는 이 12월 2일 법정 네. 판례를 갖고 오셨네요. 네. 이렇게 비춰드리면 될까요? 그 12월 1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 지금 밀고 이렇게 좀 앞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죠. 할까요? 아니 이렇게 예. 네. 그렇게.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그 12월 2일 지킨 날 하루도 없습니다. 법정기를 지킨 날이 하루도 없네요. 법정기 아니죠. 헌법이 정한 헌법에 기한을 정한. 지킨 날은 네. 하루도 없고 네. 대부분 12월 뭐 2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대 국회 와서는 지금 19대 국회의 예산안 처리 성적이 가장 나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대 국회가 제일 나쁜가요? 2013년 예산을 새해를 넘겨서 했고 예. 2014년 예산도 2014년 1월 1일 새벽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용화백 말씀대로 73년 박정희 정부 시대 이후로 해를 넘겨서 처리한 건 19대 국회밖에 없는 겁니다. 19대 국회가 무슨 이유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관해서는 19대 국회 성적이 박정희 시대 이후부터 가장 나쁘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특히 국회 선진화법도 있기 때문에 좀 12월 1일 처리하는 기록을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조 차장 어떻게 네. 뭐 이번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돼야 되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 12월 2일까지는 수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네. 예산안을 연계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당에서 이 담배세 인상 문제라든지 또 그 무상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의 안대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야당이 견제하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네. 예. 이번 그 예산과 예. 사자방 국정조사라는 별개의 사안을 연계시키지 않는 데서부터 국회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힘겨루기 크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 지역구 예산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에 얼마를 가져갔다. 무려 뭐 1,000억을 가져갔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기자의 눈 같은 걸로 비판을 하면요. 그 의원이 다음 날에 전화 옵니다. 더 좀 세게 때려달라고. 네. 시간이 좀 되나요? 아니, 예,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다음 만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1992년입니다. 그 LA 폭동이 났던 때인데 뭐 지금도 그 미국에서 지금 네. 이 흑백 갈등이 있고 거기에 그 진원지에는 꼭 흑인과 백인 경찰의 그 싸움으로부터 시작되고 네. 이번에도 그 살해한 그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네. 당시에 고래 싸움에 새우 덩쳐드는 게 아니라 흑백 싸움에 LA 같은 데는 한국인만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해서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네. 예, 막 여러 사람이 다치고 그 습격, 방화, 약탈 네. 이래가지고 이제 흑인들이 아주 그 한인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네. 까마귀 날뛰는 곳에 백로가 갈 수 없다면서 백인 경찰이 아주 희낙낙 거리니까 네. 그 소리를 들은 이 흑인 이 폭도가 네. 겉히고 속고문 것들이 하면서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1992년이고 지금 현재 그 흑인 대통령이 벌써 네. 그 8년을 집권하게 되는 미국이 아직도 흑백 그다음에 이런 그 흑백의 싸움 이런 이런 모습이 아직도 안타깝고 그 사이에 우리 그 한국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 그 포거슨식 그 소요에서도 한국인들도 좀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 일부 이제 봤는데 이제 과거 이제 92년도에 LA 폭동만큼은 이제 비교가 이제 좀 덜 되고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피해 규모가 그 당시에 한 7억 불 정도인데 네. 한인 피해가 한 3억 불 정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네. 이번에는 뭐 일부 피해는 보고 있지만은 상당히 네. 좀 미미한 수준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흑백 이 갈등이라는 것은 뭐 우리 화백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이게 수십 년 된 거고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데 많은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한국 상황에 대비해 보면 이것도 뭐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제 김정은 체제의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네. 한국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남남 갈등이 될 것이다. 네. 네, 저는 이거를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저 시위가 지금 거기가 지금 미주리거든요. 미주리가 원래 백인 중심 사회인데 거기에서 그런 큰 사건이 터져서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좀 시간이 없는데요. 마지막 그림을 짧게 한번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년 이어지는 이 수능 시험의 오류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고 네. 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또 정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 대통령의 그 말투가 이것도 맞고요, 저것도 맞고요, 반미도 맞고요, 친미도 맞고요, 노사 싸움이 있으면 네. 너도 맞고요, 네. 나도 맞고요. 네. 이러는 그 상황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 눈이 뱅글뱅글 돈 출제자는 금년에도 또 헷갈리는 출제를 내가지고 네. 온 국민과 수능 학생 학부모를 괴롭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